그래서 이성계에게 주목한 사람들은 오히려 고려에 명망 있는 그런 가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이성계 집안의 결혼을 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이성계의 형이 있습니다. 이원계라는 사람인데, 이원계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김용의 딸과 결혼했어요. 이 김용이 누구냐면요, 흥왕사에서 공민왕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그 김용이 이성계 집안에 가장 먼저 주목을 해서 이성계의 형 이원계를 자기 사위로 삼았던 겁니다. 이 김용은 1363년 흥왕사에서 공민왕을 죽이려고 했다가 처형을 당해요. 이성계가 고려로 온 다음에 결혼을 한번 하죠. 강씨, 신덕왕후 강씨와 결혼을 했는데, 이 강씨 집안은 또 어떤 상태였냐면 강윤성이라는 사람의 딸인데, 이 강윤성은 충혜왕 때의 권력자 강윤충의 형입니다. 충혜왕의 폐행이면서 온갖 나쁜 일을 했던 권력자 강윤충의 형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 강윤충은 또 누구하고 연결이 되냐면 충혜왕 때 가장 유명한 부원 세력 신예라는 사람과 연결이 됩니다. 국왕의 폐행, 부원 세력, 친원파죠. 이런 사람들이 이성계 집안에 이성계에게 주목을 한 거예요. 이성계가 맏아들 방우를 결혼시키는데, 이 방우의 처가는 누구냐면 지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지윤은 우왕초에 이인임과 함께 권력을 농락했던 무장입니다. 김용, 강윤성, 지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모두 신흥 권력자들, 뼈대 없는 집안인데 모두 권력을 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성계에게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성계 본인은 물론이고 그 집안의 결혼이 모두 그런 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성계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전부 하급 관리의 딸과 결혼을 해요. 아직 고려 사회의 주류로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다가 넷째 아들 방간이 결혼할 때 여흥민 씨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원경왕후도 여흥민 씨였는데 방원의 형 방간과 결혼한 그 민 씨도 여흥민 씨였어요. 민영모의 후손이 그 다음에 들어와서 두 갈래로 나뉘게 되는데요. 민지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방간의 부인은 이 민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방간의 부인 민 씨는 민영모의 8세손이 되고, 방원의 부인 민 씨는 민영모의 9세손이 됩니다. 아주 먼 친척이죠. 자, 어쨌거나 이때부터 여흥민 씨가 이성계 집안에 주목을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성계가 황산전투, 지리산에 들어온 왜구를 격퇴한 이 전투가 있는데,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전국적인 스타가 됩니다. 전국구 스타가 된 거예요. 이러면서 고려의 뼈대 있는 가문이 이성계에게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 첫 결실이 이성계의 넷째 아들 방간의 결혼입니다. 방원의 결혼도 그 연장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1382년 이방원과 이민 씨가 결혼할 그 시점에 이방원은 뭘 하고 있었느냐면 무직이었습니다. 관직에 오르지 않은 상태. 이방원이 결혼한 다음에 과거에 급제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급제하기 1년 전이니까 수험생 상태. 뭐 수험생은 백수는 아니겠지만 하는 일은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아마도 아버지의 그 관직을 가지고 음서로 관직에 오르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추정이 필요한데요. 1383년에 과거에 급제를 했고, 그로부터 3년 뒤 1386년에 무려 정오품 관직을 띠고 있습니다. 고려의 과거는 급제하면 무조건 종구품 동정직을 주죠. 예외는 음서를 통해서 이미 어느 정도 관직이 올라가 있는 경우, 그때는 그 올라간 관직을 그대로 받게 되는 거죠. 과거에 급제한 지 3년 만에 정오품 관직이 돼 있다는 것은 음서를 통해서 거의 7품 관직까지는 승진해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마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하기 전에 음서를 통해서 동정직이지만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그 상태에서 과거에 급제했고 순조롭게 승진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죠. 과거 성적도 나와 있습니다. 합격 성적이 병과 제7인 이렇게 돼 있어요. 33명 뽑는 시험에서 병과 제7인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10등으로 합격했다라는 뜻입니다. 성적이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었어요. 아들의 과거 급제, 이거는 이성계 집안 최초의 일입니다. 이 집안에서 과거에 처음 급제한 것이 이방원이에요. 이성계가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이성계가 자기 가문에 자기 집안에 공부하는 사람이 없는 것을 한스럽게 여겨서 방원에게 공부를 시켰다는 거예요. 아들 중에 네가 가장 싹수가 보인다. 너 공부해라. 그런데 방원이 아버지의 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날마다 힘써 책을 읽으니 이성계가 늘 하는 이야기가 내 뜻을 이루어줄 아들이 반드시 너다.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한 겁니다. 급제하고 오니까 이성계가 대궐을 향해서 절을 하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다. 이성계에게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반역자의 집안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와서 여기서 막 말 타고 활 쏘고 칼을 휘두르고 외구를 막 쓸어내고 이래도 전통 있는 가문은 나에게 눈길을 주지를 않아요. 저거 아직 배우지 못한 집안이야. 이런 게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들이 과거에 급제했어요. 이성계는 우리 집안에도 공부한 사람이 있어. 앞으로 우리는 문신 집안으로 자리를 잡아나갈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성계가 손님들 이제 초대해서 집에서 잔치를 열 때는 방언을 불러다가 그 손님들과 시를 같이 짓게 했다는 거죠. 우리 집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기대주였습니다. 그 전에 방원이 결혼을 했으니 이성계는 아들이 잘 되는 것의 상당 부분은 며느리 공이야 이런 생각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원경왕후는 결혼 생활을 아마 축복 속에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한 다음에 방원이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고려시대에는, 아직 고려시대잖아요. 고려시대에는 결혼한 다음에 남자가 여자 집에, 남편이 부인 집에 가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아마 방원도 민씨 집에 가서 살았을 가능성이 큰데 이 사실은 나중에 방원이 왕이 된 다음에 태종 5년에 기록에서 확인이 됩니다. 태종 5년에 민제 집에 왕과 왕비가 거둥했습니다. 왕이 어디 가는 것을 거둥한다라고 해요. 거둥, 이거는 왕한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자, 장인의 집으로 거둥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니, 보통의 잔치는 집 주인이 손님 맞이해서 베푸는 건데 이 경우는 잔치할 거 다 싸가지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잔치를 연 거예요. 왕과 왕비가 베푼 잔치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어릴 때 민씨에게서 자라면서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다. 어려서는 아니겠죠. 결혼하기 전에는 그 집에 갈 일이 없으니까요. 16살에 결혼을 한 뒤에 이 집에 갔다는 얘기입니다. 16살이면 어려서 젊어서 뭐 다가 해당이 될 텐데, 자, 어쨌거나 결혼을 한 다음에 민씨 집에서 자랐다. 처가살이를 했다. 처가살이를 했다. 그렇다면 각종 생활비 이거 전부 처가에서 됐을 가능성이 크죠. 그 당시만 해도 이성계는 돈이 없었을 거예요. 집에 재산이 없었을 겁니다. 민씨 집안은 200년 동안 모아놓은 재산이 있었겠죠. 젊어서 민씨 집안의 돈으로 생활을 했다. 거의 이렇게 봐도 좋단 말이에요. 자, 나중에 원경왕후가 태종에게 큰 소리 칠 만한 자격이 있죠.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재산 상속도 그때는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균분 상속을 할 때니까 민제의 재산이 원경왕후에게
상속이 됐을 겁니다. 자, 그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자, 그랬기 때문에 민제와 이방원의 관계가 뒤에는 물론 왕과 신하의 관계가 되지만 시작은 그렇게 되지를 않았어요. 자, 태종 6년에 또 한 번 왕과 왕비가 민제의 집에를 가서 술자리를 베풉니다. 장인을 위해서 또 잔치를 연 거예요. 이때 임금이 매우 즐거워하며 잠저 때와 같이 서로를 대했는데, 잠저라는 거는 왕이 되기 전에 살던 집, 이걸 잠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잠저는 어디예요? 민제의 집이죠. 왕이 되기 전에 거기 살았을 테니까요. 서로를 그때처럼 불렀는데 우리 옛날처럼 불러볼까? 뭐 이런 거예요. 그때 민제가 임금을, 태종을 선달이라고 부르고, 이 선달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 관직에 오르기 전까지의 상태를 선달이라고 해요. 왕이 된 다음에 우리 한번 옛날처럼 해볼까요? 이래가지고 선달이라고 불렀고, 태종은 민제를 뭐라고 불렀느냐? 사부라고 불렀다. 스승님. 이건 무슨 얘기냐면 민제는 학자였거든요. 이방원이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 처가에 살면서 장인으로부터 배웠다는 거죠. 이런 관계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관계가 조선이 건국되고 뒤에 태종이 왕이 되면서 군신 관계로 바뀌게 되었을 때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까? 뭔가 걸리는 게 없었을까 하는 것이죠. 걸리는 게 많았어요. 그것이 태종과 원경왕후의 갈등의 씨앗입니다. 자, 이 이방원이 고려 말에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몽주를 죽인 일입니다. 정몽주를 죽일 때 이방원이 주장했다. 이성계는 반대했는데 뭐 이렇게 이거는 좀 미화가 된 거죠. 이성계가 과연 반대했을까요? 이건 따져봐야 될 일이지만 적어도 이방원이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방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집안의 중요한 일이에요.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을 때 군대를 끌고 압록강의 위화도에서 개경으로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개경을 지키고 있던 최영이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이성계의 가족을 사로잡는 거죠. 가족이 인질이 되면 이성계의 활동이 제약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아주 급박하게 이 일이 돌아갑니다.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을 때 이방원은 관직에 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개경에 있었죠. 그런데 이성계의 가족들은 어디 있었느냐면 부인이 둘인데, 한씨와 강씨 둘인데 둘 다 포천에 있었습니다. 포천에 한 집은 아니고 한씨는 재벽동이라고 하는 데에 있었고 강씨는 철현이라는 데 있었어요. 둘 다 포천인데 집이 두 개가 있었던 거죠. 이방원이 개경에 있다가 위화도 회군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집으로 가지를 않고, 퇴근을 집으로 하지 않고 곧장 말을 달려 포천으로 갑니다. 가봤더니 노비들이 벌써 다 도망을 갔더라는 거예요. 잡으러 올 걸 알고 자기들끼리 다 도망을 간 거죠. 그래서 방원이 한씨와 강씨, 한씨는 어머니고 강씨는 계모가 되는데 이 둘을 모시고 이성계가 있었던 본거지였던 동북면으로 향해 갑니다. 자, 이때 허리춤에 불에 익힌 음식을 싸가지고 봉양했다. 가는 길이 매우 험하고 양식이 모자라서 길가의 민가에서 밥을 얻어먹었고 밤을 타서 몰래 가면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판에서 유숙했다. 이러면서 이 이성계 두 부인을 안전하게 보호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 가족 이야기가 있어요.